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엽 선조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30여 년이 흐른 무렵이었다. 경상도 안동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초씨 문중에 큰 댁이 있었으니 그 집 오이밭이라 함은 사방 백리 안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푸른 오이 넝쿨이 대나무 지지대를 타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모양새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하다 하여 사람들은 이를 일러 성룡오이밭이라 불렀더라. 오이밭의 규모는 실로 장관이었다. 동서로는 활쏘기 5번, 남북으로는 활쏘기 7번을 해야 끝에 닿을 만큼 넓었고 그 가운데로는 맑은 개울이 굽이굽이 흘러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았다. 오이는 해마다 풍년이어서 멀리 한양까지 진상하였고 그 맛이 달고 시원하여 임금께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전해진다. 그 댁의 주인 초진사는 3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비록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으나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안동권 씨 가문의 딸로 덕망이 높기로 소문났으며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현모양처였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 초란이었다. 나이 19의 꽃다운 처녀로 얼굴은 달에 설이 내린 듯 희고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며 입술은 앵두알같이 빨갛고 목소리는 꾀꼬리같이 고왔다. 그야말로 심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규수였거늘 문제는 성격이 여느 규수와 달랐다는 것이다. 평소 규방에만 있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나다니기를 즐겨하였으며 특히 오이밭에 나가 꽃과 열매를 돌보기를 좋아하였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항상 규수가 어찌 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햇볕에 그을리느냐, 이웃에서 뭐라 하겠느냐 하시며 꾸짖으시되 초라는 고개를 숙이고 듣는 척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오이밭으로 향하곤 하였다. 어머니, 오이들도 사람처럼 정성을 들여 돌봐주어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어요. 초라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오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기였는데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가뭄으로 오이잎들이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초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이밭으로 나가 하나하나 물을 주고 돌보았다. 하인들도 도왔지만 초란만큼 세심하게 챙기지는 못했다. 그날도 초라는 새벽 이슬이 맺힌 오이잎을 바라보며 밭둑을 걸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공기가 서늘하고 상쾌했다. 노란 오이꽃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그리도 아름다워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초라는 개울가 진흙탕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아, 이 무슨 망신인고. 하얀 치마 저고리가 진흙물에 흠뻑 젖고 치마가 찢어져 하얀 종아리가 드러나니 초란의 얼굴이 오이꽃보다 더 붉어졌다. 게다가 머리에 꽂았던 비녀마저 떨어져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렸다. 초라는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자꾸만 넘어졌다. 치마가 무거워진 데다 손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도 부끄러웠다. 만약 다른 하인들이 와서 이 꼴을 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가씨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와 초란의 팔을 부축하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한 총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고 거친 무명옷을 입었으되 그 눈매만큼은 맑고 깊었다. 키는 보통보다 훤칠하고
어깨는 널찍하며 손은 일에 단련되어 거칠지만 움직임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무엇보다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총각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초란을 걱정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다. 초란은 그제야 이 사람이 얼마 전 자기 집에 들어온 머슴 백돌이임을 깨달았다. 백돌이는 한 달 전쯤 이 집에 왔다. 다른 고을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머슴들과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말투도 정중하고 글을 읽을 줄도 알며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부지런했다. 다른 하인들은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지만 일을 워낙 성실하게 해서 금세 인정받게 되었다. 초라는 평소 멀리서만 보았는데 일이 가까이서 보니 다른 머슴들과는 확연히 다른 품격이 느껴졌다. 비록 거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태도와 말씨에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있었다. 꽤 괜찮다. 초라는 말을 더듬으며 일어서려 하였으나 찢어진 치마 때문에 몸을 가리기에 급급하였다. 백돌이는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초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아가씨, 이것으로 몸을 가리시고 들어가시지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초란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머슴 주제에 어찌 이리 다정하고 예의 바른가. 게다가 그 옷에서는 은은한 풀내음과 함께 깨끗한 남자의 냄새가 났다. 고맙다, 백돌이야. 초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백돌이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천만에요, 아가씨.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초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안채로 향하였다. 하지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으니 백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무사히 들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아침 햇살에 비쳐 마치 그림 같아 보였다. 안채에 들어간 초라는 몸종에게 들켜 큰일이 날 뻔했다. 다행히 오이밭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대며 옷을 갈아입었지만 백돌이의 옷은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 옷을 보고 있으니 자꾸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초라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머슴의 옷에서 풍겨온 은은한 풀내음, 그리고 자신을 부축할 때의 그 조심스러운 손길까지, 특히 아가씨라고 부를 때의 그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 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인고. 초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부끄러워하였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꾸만 백돌이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초라는 오이밭에 나가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물론 어머니께는 오이 농사를 더 잘 짓고 싶어서라고 핑계를 대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혹시나 백돌이를 다시 만날까 하는 설렘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이밭으로 향하는 초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오늘은 백돌이가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백돌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래 오이밭은 다른 머슴인 돌쇠가 맡은 곳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하였다. 물을 길어오는 길, 밭둑을 정비하는 일, 심지어 필요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며 오이밭 근처를 맴돌았다. 다른 머슴들이 의아해했다. 백돌이, 너 요즘 왜 오이밭에만 가냐? 돌쇠가 할 일을 내가 왜 하냐? 하고 물어보면 백돌이는 그냥 오이밭이 예뻐서요 하고 둘러댔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나 초란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뿐이다. 초란이 오이밭에 나타나면 백돌이는 멀찍이서 일하는 척하며
슬쩍슬쩍 바라보았다. 푸른 오이잎 사이로 보이는 하얀 치마자락, 고운 음성으로 혼잣말하며 오이를 따는 모습이 그리도 아름다워 보였다. 이 오이는 참 잘 자랐구나. 이건 좀 더 두어야겠고, 초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백돌이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때로는 초란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려 할 때면 얼른 달려가서 대신 들어주곤 하였다. 처음에는 돌쇠가 하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백돌이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가씨께서 어찌 이런 무거운 것을 백돌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초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맙다, 백돌이야. 너는 참 친절하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약 같은 것이었다. 초라는 백돌이가 자신을 아가씨라 부를 때의 그 공손하면서도 다정한 음성을 좋아했고, 백돌이는 초란이 자신의 이름을 정겨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은 초란이 오이를 따다가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다. 아! 하고 작은 비명을 지르자 백돌이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마치 초란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달려왔다. 어디 다치셨습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피가 나네. 초란의 하얀 손가락 끝에서 작은 핏방울이 맺혔다. 백돌이는 당황하며 자신의 소매를 찢어 초란의 손가락을 감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백돌이는 어디선가 깨끗한 물과 약초를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초란의 손을 받아들고 가시를 빼주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자신의 하얀 손에 닿을 때 초란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돌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드러운 손가락의 감촉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고운 손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초란의 얼굴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길고 진한 속눈썹,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이 모두 완벽했다. 다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고마워, 백돌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초란의 맑은 눈동자에 백돌이의 모습이 비쳤고 백돌이의 깊은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멀리서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가까이 있을 때면 괜히 어색해하며 시선을 피하곤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경이 쓰였다. 초라는 백돌이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찾게 되었다. 백돌이는 어디 갔을까? 오늘은 왜 안 보이지? 하고 궁금해했다. 백돌이도 마찬가지였다. 초란이 오이밭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가씨가 요즘 부쩍 오이밭에 자주 나가신다더라. 백돌이 그놈도 오이밭에만 맴돌고 있다니까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였다. 오이밭에는 사랑의 기운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이꽃들도 더욱 탐스럽게 피어나는 것 같았고 오이 열매들도 더욱 크고 달게 자라는 것 같았다. 마치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오이밭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 같았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오이는 더욱 탐스럽게 열렸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와 함께 영글어갔다. 백돌이는 초란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슬쩍슬쩍 준비해두곤 하였다. 시원한 우물물, 그늘진 곳에 마련해둔 평상, 때로는 들꽃 한 송이까지. 백돌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이밭을 정비했다. 초란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밭둑을 평평하게 만들고 가시덤불은 미리 제거했다. 또한 초란이 자주 앉는 곳에는 깨끗한 돗자리를 깔아두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을 준비해 두었다. 초란도 마찬가지였다.
백돌이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차가운 물이나 떡을 준비해 두었다. 물론 직접 건네주지는 못하고 그가 쉬는 곳에 슬쩍 두고 가는 식이었다. 때로는 집에서 만든 시원한 수단이나 화채를 작은 단지에 담아두기도 했다. 이게 뭐지? 백돌이가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에 갔을 때 시원한 화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성을 베풀었을까? 혹시 초란 아가씨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초란이 오이밭에서 일하다가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를 했던 것이다. 백돌이가 재빨리 달려와 그늘로 옮겨주고 부채질을 해주며 말했다. 아가씨, 이런 더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시겠어요. 백돌이는 자신의 삼배 웃옷을 벗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초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초란은 감동했다. 괜찮아, 백돌이야. 조금만 쉬면 돼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테니 아가씨는 그늘에서만 계세요. 초라는 백돌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신분의 차이도 있고 이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는구나. 괜찮다, 백돌이야. 너 때문에 힘이 난다. 무심코 나온 말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초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고 백돌이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가씨 백돌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이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두 사람을 감쌌다. 주변에는 윙윙거리는 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 들릴 뿐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다. 백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초란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초란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백돌이의 숨소리가 들리고 초란의 체온이 느껴졌다. 아가씨, 저는 백돌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신분을 떠올렸다. 머슴인 자신이 감히 양반과 규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초란도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백돌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하는 몸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나갔다. 초라는 치마를 정리하며 당황한 표정이었고 백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다. 여기 있다? 초란이 대답하자 몸종 갑순이가 뛰어왔다. 아가씨,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응, 더워서 그래. 금방 들어갈게. 초라는 백돌이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안채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백돌이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그날 밤 초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백돌이와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만약 갑순이가 오지 않았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머슴과 양반 규수가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백돌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를 보지 못하면 왠지 허전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가? 책에서 읽은 사랑이 바로 이런 감정인가? 초라는 베개를 껴안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달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양반과 규수인 자신이 머슴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초씨 댁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바로 현감의 아들 이춘배 도령이었다. 나이 24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거만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얼굴은 준수한 편이었지만 입가에 늘 비열한 미소가 맴돌았고 말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춘배는 평소 기생집을 드나들며 주색에 빠져 살았는데 최근 아버지의 압박으로 혼인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현감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우려하여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어 했고 그러던 중 초씨 댁의 부유함과 오이밭의 수익을 듣고 욕심을 냈다. 초 진사님, 저희 아들과 따님의 혼인건을 의논하러 왔습니다. 현감이 엄숙하게 말하자 초란의 아버지는 당황하였다. 갑작스러운 혼담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아직 딸이 어리고 아닙니다. 19이면 시집갈 나이가 넘었지요. 우리 춘배가 따님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니 좋은 날 받아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사실 춘배는 초란을 직접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초씨 댁이 부유하고 오이밭이 넓어 수익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탐을 낸 것이었다. 게다가 초란이 미인이라는 소문도 들었기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춘배는 옆에 앉아 능글맞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사님, 제가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잘 모시겠습니다. 현감댁과 혼사를 맺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는 은근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현감의 권세를 등에 업고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초라는 안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인? 그것도 현감의 아들과? 초라는 춘배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기생들과 어울리며 주정뱅이 짓을 하고 성질이 더러워 하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다른 고을 기생을 농락하고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런 사람과 혼인을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어요. 초란이 어머니께 매달렸다. 얘야, 현감댁과 혼사를 거절할 수는 없구나. 집안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전 다른 사람을. 초라는 말을 멈췄다. 백돌이를 좋아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초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다. 설마 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둔 것은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행이다. 어쨌든 이 혼사는 거절할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춘배 도령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젊을 때 좀 놀기는 했지만 혼인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초라는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춘배의 악행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오이밭에서 일하던 백돌이도 다른 하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동안 품어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백돌이 들었냐? 우리 아가씨 시집 가신다더라. 현감댁 도련님하고 말이야. 대단한 혼사지 아가씨가 참 복이 많으셔. 현감댁에 시집 가시면 평생 귀하게 사실 거야. 다른 하인들은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백돌이만은 마음이 아팠다. 그렇다.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머슴인 자신이 양반 규수를 어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백돌이는 그날 밤 혼자 오이밭에 나가 앉았다. 달빛이 오이잎에 은은하게 비치고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초란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손가락을 다쳤을 때, 더위에 쓰러질 뻔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초라는 현감의 아들과 혼인하고 자신은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이곳에 머물러 초란의 혼인 생활을 지켜볼 수는 없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날 저녁 초라는 몰래 오이밭으로 나갔다. 백돌이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다. 달빛이 오이 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들었다. 혼인 이야기를 백돌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백돌아, 초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기 싫어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가씨는 양반가 교수이시고 저는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초란의 절절한 목소리에 백돌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아가씨, 저 같은 머슴과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잊어주십시오. 백돌이는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초란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기다려. 정말 날 잊을 거야? 백돌이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돌이도 주먹을 꽉 쥐며 걸어갔다. 두 사람 모두 이별의 아픔을 절감하고 있었다. 오이밭에는 슬픈 이별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오이꽃들도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춘배가 초란을 보기 위해 직접 초씨댁에 왔다. 초란은 어쩔 수 없이 사랑방에 나가 인사를 드렸다. 춘배는 초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소문대로 미인이군.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춘배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품평하는 듯했다. 초란의 얼굴, 몸매, 손발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초란은 그의 시선이 불쾌했지만 참고 견뎠다. 진사님, 따님이 정말 예쁘네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얌전하고 순종적입니다. 집안일도 잘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바로 그런 타입이거든요. 춘배는 마치 자신이 초란을 선택해주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초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아가씨, 나와 혼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초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춘배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초라는 더욱 난처해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춘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춘배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상한 것이다. 잘 모르겠다고? 나 이춘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초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도령, 딸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어리다고요? 19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곧 내 여자가 될 텐데. 춘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초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한번 손을 잡아봐도 되겠지? 어차피 곧 부부가 될 텐데. 춘배가 초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초란은 뒤로 물러났다. 아직 혼례 전이니 그런 행동은 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춘배의 얼굴이 변했다. 평소 기생들에게 익숙해진 그는 여자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기생들은 모두 자신에게 순종했는데 초란의 거부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리 와. 예쁘게 말할 때 들어. 춘배가 거칠게 초란의 팔을 잡아당기자 초란이 비명을 질렀다. 힘이 세서 팔이 아팠고 무엇보다 그의 거친 행동이 무서웠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춘배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다. 초란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도령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 와서도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로 백돌이었다. 초란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백돌이가 춘배와 초란 사이에 끼어들었다. 뭐야? 너는 누구고 감히 아가씨께서 싫어하시는데 강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백돌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춘배는 어이가 없었다. 고작 머슴 주제에 자신에게 대들다니. 이것은 신분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매를 맞을 줄 알아. 하지만 백돌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초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비록 신분은 낮지만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도령이라도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백돌이의 당당한 태도에 춘배는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다. 춘배는 분노에 떨며 하인을 불렀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 매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해. 하인들이 몰려와 백돌이를 끌어내려 하자 초란이 소리쳤다. 그만둬. 백돌이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고작 머슴 주제의 주인에게 대든 게 잘못이 아니야? 춘배는 점점 흥분하며 백돌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돌이는 생각보다 무술 실력이 뛰어났다. 춘배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며 말했다. 도령, 진정하십시오. 저는 아가씨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춘배는 더욱 화가 났다. 아가씨를 지킨다? 고작 머슴이?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같은 놈이 우리 마님을 지킨다고? 춘배는 허리에 찬 칼을 뽑으려 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초란의 아버지가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진사님, 댁의 머슴이 저를 모독했습니다. 당장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초란의 아버지는 난처했다. 현감의 아들을 화나게 할 수도 없고 백돌이가 완전히 잘못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신분 질서는 지켜야 했다. 백돌이, 내가 도령께 무례를 범했구나. 당분간 사랑채 뒤편에서 반성하도록 해라. 백돌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초란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설령 벌을 받더라도 괜찮았다. 그날 밤 초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백돌이가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한 것이 마음 아팠다. 그리고 춘배의 행동을 보니 이 혼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춘배의 거친 손길,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폭력적인 성격까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초라는 몰래 백돌이가 있는 사랑채 뒤편으로 갔다. 백돌이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에서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백돌아, 초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가씨, 이런 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큰일 나요. 오늘 고마웠어. 나를 지켜줘서. 백돌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켜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혼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초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도망치자, 백돌아. 이곳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자. 백돌이는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초란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도망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관없어. 난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초란의 간절한 눈빛에
백돌이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다. 아가씨, 도망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현감의 힘이면 조선 땅 어디든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시도해보자. 내가 이대로 춘배에게 시집가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아. 초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정말로 춘배와의 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백돌이는 갈등했다. 초란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녀의 앞날을 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 춘배의 행동을 보니 초란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갔다. 며칠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급히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란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춘배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밤에 결정하자. 만약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면 나 혼자라도 이곳을 떠날 거야. 백돌이는 깜짝 놀랐다. 초란이 혼자서라도 도망치겠다니. 아가씨, 그런 무모한 짓은 무모해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 있으면서 춘배와 혼인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거든. 초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백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초란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만 함께 도망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한편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기생 녹주였다. 녹주는 예전에 춘배의 총애를 받았으나 최근 혼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림받은 처지였다. 녹주는 춘배를 사랑했다. 비록 기생신분이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그의 첩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춘배는 혼인 이야기가 나오자 녹주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현감의 아들로서 체면을 지켜야 해. 기생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아. 춘배는 이렇게 말하며 녹주를 멀리했다. 녹주는 춘배에 대한 원망과 초란에 대한 질투로 가득했다. 왜 자신은 기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아야 하고 초란은 양반가 규수라는 이유만으로 춘배와 혼인할 수 있단 말인가? 호호, 양반 규수가 머슴과 눈이 맞아 도망치려 한다니. 이런 맛있는 이야기를 그냥 둘 수는 없지. 녹주는 몰래 춘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춘배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감히 내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려 해? 좋아, 한번 덫을 놓아보자. 춘배는 포졸들을 시켜 오이밭 곳곳에 매복하게 했다. 초란과 백돌이가 도망치는 순간을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초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백돌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 건방진 머슴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그리고 초란도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지. 춘배의 눈에는 악독한 계획이 서려 있었다. 녹주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되면 초란은 망신을 당하고 춘배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 초란은 약속한 대로 오이밭으로 나갔다. 백돌이는 이미 작은 보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도 초란과 함께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백돌이는 결정을 내렸다. 초란이 혼자 도망치다가 위험에 처할 수는 없었다. 비록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로 함께 가겠다는 거야? 초란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아가씨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요. 비록 험한 길이 될지 몰라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이밭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오이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백돌아, 고마워. 나와 함께 가줘서 아가씨야말로 고마우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주시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비록 앞날이 불확실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발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포졸들이 나타났다. 꼼짝 마라.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둘러쌌다. 초란과 백돌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껴안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백돌이가 외쳤다. 바로 그때 춘배가 나타났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간통한 놈들을 잡으러 온 거지.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정을 통해 도망치려 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로군. 춘배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다. 곧 초시댁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구경을 했다. 초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급히 달려왔다. 초란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느냐?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초란은 부끄러웠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맞아요, 아버지. 저는 백돌이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양반과 규수가 머슴을 사랑한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춘배는 더욱 신이 났다. 맞지? 이런 모렴치한 여자와 혼인하라고?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소. 춘배는 백돌이를 가리키며 포졸들에게 명했다. 저놈을 당장 잡아가라. 주인의 딸을 유혹한 죄로 곤장을 때려 죽여라. 포졸들이 백돌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돌이는 놀라운 무술 실력을 발휘하며 그들을 막아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머슴이 이런 무술을 할 줄 아는가? 백돌이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무술 고수의 기품이 느껴졌고 포졸들을 상대하는 솜씨도 범상치 않았다. 더욱이 그 태도에는 왕족의 기품이 배어 있었다. 이상하다. 저 머슴의 무술이 예사롭지 않은데? 자세히 보니 품격도 다르고 말투도 정중하고 뭔가 고귀한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백돌이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초란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둬요. 이 사람은 내 서방님이에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서방님이라니? 초란은 계속해서 외쳤다. 저는 이미 이분과 마음으로 혼인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제 서방님이 맞아요.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백돌이었다. 초란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켜주다니, 그리고 서방님이라고 부르다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복을 입은 내관 하나가 말에서 내려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궁궐에서 온 사람 같았다. 여기 백공자님은 계십니까? 내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백공자, 백돌이를 가리키는 것인가? 백돌이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들킬 날이 온 것이다. 10년 동안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관은 백돌이에게 다가가 깎듯이 절을 했다. 공자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하께서 귀궁하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머슴인 줄 알았던 백돌이가 공자라니, 그것도 임금의 어명을 받을 정도의 신분이라니. 백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체가 탄로 났군요. 저는 선조대왕의 후손인 능성대군의 증손입니다. 가문이 몰락하여 민간에 숨어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왕족의 후손이라니. 춘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자신이 왕족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려 했다니. 초란도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왕족이었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백돌이는 백돌이였다. 내관은 백돌이에게 계속 말했다. 공자님, 전하께서 종친부로 복귀하시어
관직에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어서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백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나 사양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의 어명을. 백돌이는 초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머슴으로 살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이곳 오이밭에서의 소박한 삶이, 권력보다는 진실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돌이가 자신을 위해 왕족의 신분까지 포기하려 한다니. 백돌아, 그러면 안 돼. 내 앞길을 아가씨, 제 앞길은 아가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10년 머슴살이를 하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백돌이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다.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내관은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백돌이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 공자님, 정그러시다면 전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관은 급히 궁궐로 돌아갔다. 며칠 후 궁궐에서 다시 내관이 왔다. 이번에는 왕의 특별한 어명을 가지고 왔다. 전하께서 특별한 배려를 내리셨습니다. 백공자께서는 오이밭 종친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으시어 종친의 품계는 유지하되 민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관은 초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초씨 지방과의 혼인도 허락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무의미하며 10년간 백성과 함께 살며 민심을 알게 된 종친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왕께서 직접 이런 배려를 내리시다니. 초란의 아버지도 이제는 반대할 수 없었다. 왕의 어명이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르셨습니다. 백공자께서는 오이밭을 왕실에 진상하는 일을 계속하되 그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백돌이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춘배는 이미 꽁무니를 뺀 상태였다. 왕족에게 무례를 범했으니 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녹주도 자신의 꾀가 오히려 이들을 맺어주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고 분하여 했다. 한 달 후 초란과 백돌이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양반과 규수와 왕족 머슴의 혼인이라니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혼례식에는 특별한 손님도 왔다. 왕께서 보낸 궁중 악사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해주었다. 또한 왕실에서 준 혼례 선물로 금은 보화와 비단이 수레에 가득 실려왔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오이밭에 나가 앉았다. 석양이 오이잎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오이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정말 후회 없나? 초란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아가씨, 아니, 마님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이 1000배 더 소중합니다. 백돌이는 초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신분이 아니라 정성으로 마음을 얻었다고 전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초란은 백돌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오이밭에서 행복하게 살자. 오이처럼 푸르고 탐스럽게. 그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오이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다. 백돌이는 오이밭 종친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농사일에 정성을 다했고 수익의 일부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다. 초란도 남편을 도와 오이밭을 돌보며 동네 안악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닮아 마음씨가 착하고 총명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무술에 뛰어났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 미모가 출중했다. 오이밭은 해가 갈수록 더욱 번성했다. 두 사람의 정성어린 관리 덕분에 오이는 더욱 달고 시원해졌고 그 명성이 전국에 퍼졌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씨앗을 구해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과 같았고 오이밭에서 함께 일할 때의 행복한 미소도 그대로였다. 오이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두 사람을 감쌌다. 머슴과 양반 규수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오이처럼 달고 시원하여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더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하곤 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무의미하구나. 정성과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로다. 그리고 오이를 볼 때마다 초란과 백돌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였다는 것이다. 왕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짐의 백성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니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초란과 백돌이가 키운 오이를 궁궐로 가져오게 하여 왕실 연회 때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오이밭에서 맺어진 금단의 사랑, 그 머슴이 숨긴 비밀에 얽힌 이야기로다.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